자, 이번 시간 개발 파트로 가는데요. 개발관리론에서는 개발론이 가장 유력합니다. 개발관리론이 네 문제랑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여기를 굉장히 시간을 제가 조금 가지면서 천천히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 이제 기본서 썼지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잡는 포인트만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론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론은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개발론은, 문제로는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배정이 됐다. 3문제는 거의 내는 것 같아요. 맥시멈이 4문제가량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이라는 자체가, 자,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 개발이라는 자체의 법을 만들지 못하다가 최근에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 계량이라는 자체가 조성과 건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성이라는 건 뭐냐면 땅을 판판하게 만드는 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자체에 대한 계량이다. 토지 자체. 그러면 땅을 판판하게 만들어서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자, 건물을 올리게 되면은 그 위에다 건축을 하죠. 여러분들은 얘가 먼저 한 다음에 건축을 한다는 건데, 자, 우리나라의 법에, 자, 이 개발업이라는 자체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시공 안 들어가요. 그것까지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정의 한번 가보죠. 펜 들어오십시오. 자, 개발의 의의입니다. 토지를 개량한다는 건 이제 농지를 개발하는데요. 자, 여기서 조성에 의한 개량과 건축에서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 조성이 먼저 나와야 되죠. 토지 자체를 개량한다. 건축은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보지만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관에 대한 분류는 아직까지는 출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외관에 따라서 틀리더라. 외관. 자,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총론에서 복합 개념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자, 복합 개념의 논리라는 것은, 자, 복합 개념은, 자, 법경계예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이 우리가 유형이잖아요. 유형. 인간 눈에 보이고 법과 경제는 무형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법률은 우리가 지목 변경한다는 거는 지목을 변경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떤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형이라고 해요. 근데 기술적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이라는 것은 유형이며 물리적인 거죠. 자, 그래서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토목이라든지 건축학 같은 게 이런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직접적으로 물리적 변형을 초래합니다. 자, 건축이나 토목공사 한다는 건 우리가 딱 보더라도 다리나 댐 같은 거를 공사하잖아요.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는데, 자, 무형적은요, 초래하진 않으나 이용만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이걸 두 가지 합쳐서 우리가 복합적이라고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은 윤무용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 시간에 나오는 토지형질 변경 사업이라든지 도시재개발 정비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이 다 복합 개발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 옛날에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출제 빈도가 딱 끊겨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데요. 자, 우리가 자연 자원입니다. 자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으로 나누겠죠. 자, 그러면 현장 자원이라는 것은요. 자, 상품 자원으로 나눈다. 자, 현장 자원은 갯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손을 안 댄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의 인위적인 힘이 가하지 않고요.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자, 근데 상품 자원은 어떻죠? 택지를 개발하잖아요. 그럼 택지를 개발하면 어때요? 인간이 인위적 힘을 가하고 생산 과정을 거치겠죠. 자, 그러면서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에 대해서 현장 자원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현장 자원을 이제 보존 위주로 가자라는 개념이 강했고요. 자, 우리가 상품 자원은 개발 위주로 가자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자.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중시하면서 가자라는 얘기에 우리가 초점을 둡니다.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현장 자원은 인위적인 기능을 가하거나 생산 과정을 거친다. 아니죠. 거치지 않는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현장 자원은 자연 상태에 보존돼야 할 토지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효용을 주고요. 우리가 상품은 택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발되었을 때 우리한테 효용을 주죠. 그래서 현장 자원은 우리가 항무지를 포함한 지표수, 산림, 갯벌이고 상품 자원은 택지와 농경지죠. 그러면 현장 자원은 우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비경합, 비배제. 근데 상품 자원 인위적 노력을 강한 거죠. 자, 그러면 공급은요. 우리가 상품 자원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현장 자원은 어때요? 공급이 한정적이죠. 그럼 우리가 상품 자원은 공급이 증가하고 용도 전환이 가능하나 현장 자원은 공급이 한정돼서 생산할 수가 없고 자, 우리가 이 농지를 택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비대체적이다. 용도 결정이 비가역선인데 자, 상품 자원은 공급층에 보다 보면 상품 자원에 대한 현장 자원보다 풍부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수요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거나 교육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배가 불러지죠. 배고팠을 때는 다 상품 자원을 돌렸잖아요. 그럼 소득에 대해서 현장 자원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 현장 자원이 굉장히 소득에 대한 탄력적으로 우리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품 자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개발 수요가 그 수요의 가격에 반영을 하고 또 시장 힘에 뒷받침이 되는데 현장 자원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좀 곤란하죠.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기술 진보 진전되고 소득이 향상되니까 현장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과 사회적 가치는 점차 증대할 것으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개발을 하되 현장을 보존하면서 가자라는 것만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431페이지서부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주체입니다. 자, 요거. 자, 그럼 부동산의 개발의 주체가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왔었는데요. 자, 공적, 사적, 제3부문이에요. 자, 공적은 당연히요. 자, 정부가 합니다. 국가가 하거나 우리가 줄여서 지자체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사.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LH공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사나 국가나 지자체가 하니까 공적입니다. 근데 사적이라는 자체는 개인이나 기업, 건설회사를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조합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항상 정비사업이 요새 또 출제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조합이라는 자체는 조합은 당연히 사적에 들어가지 공적이 아니거든요. 그럼 공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합친 게 제3섹터라 그래요. 3섹터. 자,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암기기법은 처음에 정부가 이 개발이라는 게 대규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1섹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정부예요. 그래서 제2섹터가 사적이 되고 3섹터가 민간과 이제 같이 하는 3섹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공적은 1섹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그 다음에 공익축전이죠. 근데 사적은 어떻게 돼요? 민간 부분의 사적 주체는 개인이나 주택건설업자인데 조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조합이 사적이라는 걸 꼭 가져가세요. 3섹터라는 거는 공적과 사적이 합치면서 공익성, 사익성을 다 조화롭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이 1섹터, 사적이 1섹터, 3섹터가 합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다음 넘겨보시면요. 자,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유형이 신개발과 재개발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신개발은 도시 외곽을 개발하고요. 재개발 도시 안쪽인데,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재개발 쪽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432페이지 가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원래는 공법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론에 많이 출제가 돼요. 자, 요번 저도 적중이 됐다는 게 제가 요 세 가지 중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암기 기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르쳐 드리기 전에 자, 우리가 학계론에서는 학문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재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부터 정리부터 할게요. 자, 이건 이제 개론에서 나오는 이론적입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이 시행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시행 방법. 그래서 보수계철로 암기를 하시는데요. 보수계철. 자, 그러면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나열할 수 있죠. 가장 소극적이 보존이고요. 가장 적극적이 철거입니다. 자, 요 순서인데요. 자, 보존이라는 것은요, 노후 불량화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노후 불량화가 아직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겁니다. 가장 소극적이죠. 근데 철거라는 자체는 완전히 이제 개발업자가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건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있죠. 전면 재개발입니다. 전면 재개발.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완전히 제거예요. 그죠? 기존 시설을 완전히 제거. 완전히 제거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고요. 자, 얘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전면 재개발이 아니라 부분 재개발이죠. 부분만 재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부분만 재개발. 자, 그러면 수복과 개량이라는 차이점이 약간 다를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보존이라는 자체는 아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량한 상태죠. 노후 불량화 안 됐는데 수복은 아니에요. 노후 불량화가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자, 이건 개량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요인만 제거해요. 요인만.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올림픽을 칠 때마다 아테네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아테네 도시는 우리가 옛날 권을 완전히 철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수복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거죠. 그죠? 그것만. 근데 개량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자, 그럼 얘가 기반시설 미비하다면 얘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완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확장시킵니다. 확장, 개선, 첨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철거를 많이 써와서 보존으로 또 가야 되지만 수복과 개량이 특히 개량은 수복에 대한 일종이거든요. 선진국에서 많이 또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그럼 재밌게 간다면 자, 우리가 일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보존이라는 자체는 양치질을 하는 거죠. 자, 수복과 개량 중에서 수복이 약하죠. 수복은 이제 근밀파가 강한 거고, 개량은 이제 임플란트 하죠. 철거는 이제 틀린데,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자, 시험 문제 우리가 이 편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냐. 자, 사전이라는 자체에 전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전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보존입니다. 보존이고요. 요인만 제거하는 건 수복이에요. 그 다음에 개선 들어갔으니까 개량 찍으시고요. 완전히 제거는 철거다. 이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보존은 노후 불량화가 아직은 안 됐어요. 우려가 될 거죠. 그래서 사전이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죠. 가장 소극적이다. 근데 수복은 노후 불량화가 됐어요. 우려가 아니에요. 돼서 요인만 제거한 거다. 현재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죠. 소극적입니다. 근데 개량은 수복보다는 강해요. 이를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이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아예 부족합니다. 그럼 기존 시설을 더 확장시키고 개선하고 첨가해서 도시 기능을 높이는 거죠. 철거는 완전히 제거죠. 가장 소극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수 개철로 간다. 시험 문제는 보존과 수복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는 건 보존이고 수복은 요인만 제거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자, 시험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통합이 돼서 원래는 공법에서 해야 되나 학계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432페이지 봅니다. 자,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도정법.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아, 굉장히 이슈가 되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이건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자, 요건 우리가 극히 열악입니다. 극히 열악. 자, 극히 열악이 가장 키포인트가 돼요. 그냥 열악한 게 아니야. 극히 열악. 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단독주택 다세대죠. 그래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거와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극히 열악만 있었는데 이제 이것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중요한 게 극히 열악이다. 특히 극히 열악 나오면 이것 찍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도시 저소득의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항상 정비 기반 시설이 앞에 들어갑니다. 극히 열악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쪽은 단독 다세대 주택이죠. 요거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자, 그럼 재개발 사업은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정비 기반 시설은 꼭 들어가고요. 열악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열악이라는 게 들어가고 다른 것이 얘가 통합됐기 때문에 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 나온다. 근데 그냥 열악하면 재개발을 체크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정기비안산이 열악하고요. 그래서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또 상업지, 공업지도 들어갔어요.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하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자, 재건축은 요새 굉장히 또 재건축이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에 있어서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게 열악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열악하지만 얘는 양호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재건축은 딱 하나 공동주택밖에 안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여줍니다. 또 암기기법이 있는데 그건 제가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 그다음 항상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는 거.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만 있어도 우리가 맞힐 수가 있는데 요즘은 요것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서 꼭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앞쪽에는 이제 공용개발과 비공용개발이 있는데 공용개발은 정부가 하고요. 자, 비공용개발은 민간이죠. 그래서 민간이 하는 개발이면서 우리가 택지개발, 그다음에 개발 방식의 유형이 단순 개발 방식, 환지 방식, 혼합 방식이 있는데 저는요, 일단은 이 434페이지로 가시면 개발 방식의 유형으로 해서 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가 왜냐면, 우리가 이 개발 방식이라는 자체가 얻었죠? 그 환지 방식, 매수 방식, 그 다음에 그 혼합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자, 이 환지 방식 같은 거는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이 또 중요하고 출제가 되는데, 자, 시험 문제는 뭘 내느냐. 이 환지하고 매수 방식을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데, 일단은 433페이지 가시면 공용개발에 대한 것을 가볍게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용개발은 매수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용개발로 먼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33입니다. 433페이지 가시면 공용개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자가 택지라는 게 들어가요. 택지 공용개발입니다. 자, 이거는 매수 방식이에요. 토지 취득에 대한 방식에 따른 매수 방식이고, 우리가 수용 방식이라고 또 뒤에 나올 건데 미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1기, 2기, 3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자, 신도시 개발입니다. 신도시 개발서. 자, 그러면은, 자, 환지 방식하고 틀려서 개인의 땅을 수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개인의 토지를, 갑돌이에 대한 토지를 수용해서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또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 택지 공용 개발도 우리가 정책상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해서요, 개발한 다음에 나중에 공급을 해서 개발업자한테 분양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장점과 단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자, 그럼 장점이라는 것은요, 어때요?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획적인 이용이 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투기가 발생해서 지가가 7배나 뛰는데 지가를 또 안정시키는 정책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우리가 70년대에는 환지 방식을 많이 쓰면서 지가가 뛰고요. 자,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이 사유화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얘는 그 사유화를 방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 자, 환지 방식과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초기에 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보상을 할 때 실거래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하잖아요.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거기 또 보상이 또 들어가니까 통화량이 팽창돼서 또 물가가 상승하고 지가도 상승할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공용개발의 정의입니다. 정의 들어가면, 자, 이거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공사, 택지개발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취득의 방법에 의해서는 공공개발 중에서 환지 방식이 아닌 전면 매수 방식이라는 거죠. 개발 공급해서 공용개발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시행의 근거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만을 공용개발이라고 부르죠. 자,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효율적 배분이 안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효율성이 될 수 있고 또 형평성을 추구하는 목적이 돼서 조화롭게 가는데, 원칙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때요? 도시 균형 개발 촉진과 쾌적한 주거 편의시설이 정부가 하니까 가능하고요. 공급과 관리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공공이 무주택 서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주택 건설 용지와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의 임대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공급합니다. 아무거나 조성 공급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한번 나왔었고요.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상이 또 이루어지고 협의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장단점 보겠습니다. 장점은요,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정부가 하니까 택지를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사회적 환수가 가능합니다. 공공사업으로 재투자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토지 투기를 방지한다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후술 하겠지만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7배나 땅값이 뛰었어요. 지가 안정을 또 기할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은 초기 매입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 재산권 상대적 손실감을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는, 자, 어때요? 보상을 할 때 보통 실거래로까지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해주거든요. 사업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가 먼저 투입하니까 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 그 다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 방대한 용지 보상 지출로 인해서 그 지역의 통화량이 팽창돼서 주변 지가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개발에 대해서 수용이 일어나시면 주변 땅값이 올라간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택지 개발에 있어서 택지의 의와 택지의 성숙도, 토지 자본은 예전에 아주 한 2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개념만 잡는데요. 자, 택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택 점포 공장이 되지 농지는 아니잖아요. 이 농경지는 주상공이로 구분됩니다. 자, 우리가 농지는 택지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럼 택지의 성숙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땅이 울퉁불퉁해요. 미성수지. 농지나 우리가 임지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럼 이걸 땅을 판판하게 만들어서, 자, 성숙지를 만듭니다. 그죠? 성숙지. 그래서 요 가는 과정을 택지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택지 개발.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성숙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숙도가 높을수록 빨리빨리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미성숙지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숙도라는 것은 택지가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복합 개념이죠. 자, 그러면 성숙도는 개개의 택지에 대한 개념으로서 통상적으로 동일 택지라도 용도에 따라 성숙도의 차이가 있다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주상공이 다르죠. 자, 미성숙지는 택지가 성숙하기까지의 상당한 기간이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소유자의 관점을 볼 때 미성숙지는 대체로 불리하죠. 그래서 대규모 개발 계획 또는 투기. 자, 투기 같은 사람들은 미성숙지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 시대 차익이 있으니까. 대규모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을 안 했으니 우리가 이런 경우도 미성숙지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딱 하나만. 이 택지가 성숙도는 개개의 택지에 대한 개념으로서 통상적으로 동일한 택지라도 용도가 다르면 그 성숙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볼 내용이죠. 그 다음에 토지 자본으로 가겠습니다. 자, 토지 자본도요. 지금은 이제 출제가 잘 안 되지만 어떤 게 토지 자본이었었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택지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계량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계량 비용. 택지를 개발하는 개발 비용이죠. 그럼 계량 비용이 들어간다면 자, 만약에 얘가 제곱미터당 1,000원이다. 근데 얘가 제곱미터당 만약에 500원이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택지의 가격은 한 2,000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갑니다. 이 계량 비용이라는 것은 이거를 토지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토지 자본이라는 자체는 비용보다는 하나의 토지로서 분리될 수 없는 어떤 계량 비용도 토지 자본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취득한 농지 가격도 아니고 나중에 택지 가격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 자본이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개념만 잡으세요. 그래서 토지 자본이란 그 토지가 유용성을 발휘되기 때 소유되는 비용으로서 토지에 투입되어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된 일종의 고정자본을 토지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매입자본, 매입 가격은 아니죠. 토지 매입자본이나 토지 가격과는 좀 다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밑에 가시면요, 개발 방식의 용지 취득 방식은 좀 시간이 걸려요.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제가 미리 지금 배운 거와 연결시키면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토지 구획 정의 사업을 우리나라가 먼저 썼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매수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430. 자, 그래서 4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자, 땅을 판판하게 만드는 게 조성이고 건물 올리는 게 건축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데는 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 추천해 드리는 거는 개발의 주체입니다. 431. 그래서 공적은 예수섹터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사적은 개인이나 기업이에요.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조합은 공적이 아니라는 게 나왔어요. 사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해 드리고 3섹터는 합친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자, 개발에 대한 위험이 신개발은 외곽을 개발하고요. 이 재개발이 안쪽이죠. 근데 요새 정비 사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자, 그럼 밑에 보수개철이라는 자체가 요거는 학계론에서 대한 학문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사전 나오면 보존, 요인만 제거, 수복, 개선, 개량, 완전히 제거, 철거.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 특히 단독 다세대, 재개발은 그냥 열악.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도 먼저 포함되죠. 그렇지만 재건축은 양호하며 정비관설이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 제가 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용개발과 비공용개발이 있는데 공용개발은 제가 이 434페이지 2번에 개발방식 유형에 다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잠깐 우리가 배웠던 거를 4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택지 공용 개발은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합니다. 그 개발이 사회적 환수할 수가 있고요. 택지의 대량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공공사업의 재투자 가능하고 토지 투기 방식과 지가 안정을 기할 수 있다. 투기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계획적 이용을 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토지를 수용 시 보상평가할 때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받기 때문에 지주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해요.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 개발 방식의 유형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환지 방식과 매수, 혼합 방식을 다음 시간에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